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들 연말 다가오면서 반복되는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증여, 상속, 음, 양도, 배당세 폭탄인데요. 음, 개인 상속공제가 10억에서 이제 18억으로 상향이 될 전망이지만 네. 자산이 50억 이상인 대표님들께는 여전히 미흡하지 않을까 싶고요. 음, 거기다가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논의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가장 실전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음, 가족법인 활용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게 네. 알아보겠습니다. 정일 가업승계 전문 이서진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 가업승계 20년 가까이 해오시면서 최근에는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승계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요새 이렇게 가족법인이 이렇게 문의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음, 일단은 참 국세청 이제 세법이나 상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업 승계 내지는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시는 대표님들조차도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실은 세금이 생각보다 또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특히나 이제 주식 가치가 좀 높은 법인들, 네, 고민이 너무 깊어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폭들은 점점 줄어들고, 뭐 세금은 소득세도 높고 증여세, 상속세 또한 너무나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실은 잘 사업을 성공하셨다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는 국세청. 아,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현실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연말이 또 되면은요, 대표님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일궈놓은 이 자산을 어떻게 자녀에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많아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뭐 방법들, 저희가 이제 많이 활용하던 방법들조차도 이제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법인 또는 가족법인을 설립하여서 좀 절세의 여러 가지 활용에 폭을 좀 해보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핵심 네, 절세 절차 세 가지가 있다고 네, 우리 썸네일에도 좀 들어갔는데 네, 세 가지 먼저 정답부터 좀 네. 부탁드립니다. 핵심 키워드 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없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절세의 폭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과 법인을 활용하면서 절세의 폭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취득과 상속세에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들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될까 하는 의구심도 네. 생길 것 같은데 뒤에 상세히 네네.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기본부터 우리 알고 가야 되니까 네. 알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이 가족법인 정확히 상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가족법이 정확히 뭔가요?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 패밀리,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1세대 아버님 법인에서 실은 예전에는 주주 구성 자체가 뭐 타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명들도 많이 활용한 뭐 7명, 3명, 아니면 축약해서 아니면 그 아버님 대표님의 100% 또는 뭐 90% 이상의 보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법인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족법인 또는 자녀법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나의 자녀 또는 핵가족화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그들의 주주의 보유 비율이 좀 높게 최대 주주로 형성되어 있거나 또는 균등하게 형성되어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좀 확장해서는 자녀와 그 배우자, 즉 아버님 입장에서는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일단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주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실은 월급을 줄 수는 없지만 주주 구성을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인을 활용한 틀을 가족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상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이 주주로 있는 네, 법인을 우리는 그냥 통상 네. 가족법인이라고 쉽게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근데 뭐 핵심은 결국은 이제 절세를 원하신다면 주주 구성의 핵심은 있겠네요. 예,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거에 의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 자산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맨 첫 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무상으로 주면은 증여인데 왜 증여세를 안 내? 이제 이게 법인과 법인에서의 어떤 차등 배당에 대한 형태를 해서 자산 이전을 하게 되면 네, 법의 어쨌든 테두리 아니긴 하지만은요, 예, 자산이 이전되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는데 다른 세금은 또 발생이 예,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세금의 형태를 좀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태를 바꿔도 세금은 내잖아요. 네, 세금은 내죠. 왜 형태를 바꾸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대표님들께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아시죠? 내가 매달 급여 받아서 원천 징수하고 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뭐 상여를 받아도 어쨌든 소득세에 다 부과가 되시고, 그리고 12월 마감하고 난 다음에 법인세도 내시고, 뭐 건보료도 내고, 우리가 임대소득을 받게 되면 또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죠. 이게 모든 소득이 합산이 돼서 실은 증여는 누진세율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기존 과거 다 끌고 와서 10년 이내는 누진세율로 해서 1억만 넘어도 20%, 그다음에 뭐 30억 정도 한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50%의 세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꾸어서 개인의 주민등록이 있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서 요 수익을 본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배당을 받아도 또는 증여를 받아도 이 수증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아주 대기업을 제외하고 고수익의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요, 예, 최대 한 2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200억 미만은요 20% 세율입니다. 여기서 200억은 매출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을 이익만 이익이죠. 네, 네. 거의 뭐 저희가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실 때는 이제 최소로는 2억 미만인 경우에는 10% 세율, 그리고 2억 이상에서 200억까지는 20% 세율이거든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다 이 20% 세율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 세금을 내는 주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수소연구원님,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제 그 자녀법인, 가족법인 중에 형태 중에 하나죠. 네. 자녀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 놓은 데가 꽤 많아요. 예. 네, 그런데 그 법인이 수익이 나기는커녕 뭐 마이너스거나 뭐 이런 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게 법인 자녀가 주주로 있는 거 자체는 아무 혜택이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자산이 글로 이제 이전이 됐을 때 네. 부에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어떤 구조적인 단계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대표님들이 그걸 알아야 활용을 하시지 자녀법인만 누가 설립해놓고 갔다. 맞아요.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맞습니다. 자녀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음. 좀 그 자녀법인, 가족법인의 자산 이전 단계 뭐 이런 네.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문의가 오시는 대표님들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법인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전, 가는 출구 전략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예.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 그냥 법인만 내가 2개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해서 잘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뭐 매출을 일으키는 법인이 있다고 해서 아버님 자산이 옮겨갈 수는 없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그냥 기본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주주, 아버님 모법인에 이익금이 많이 쌓여 있는 모법인에 주주가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자녀법인이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이해하기 쉽게 대표님, 그러니까 대표님 법인, 네. 그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법인의 주식을 한 주라도 내 네. 법인에서 네. 보유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의 형태는 또 뭐 이렇게 사갖고 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일부 증여를 받아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증여를 해서 주실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주주가 되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 회사 주식을 자녀법인 혹은 가족법인에서 주식을 보유한다. 네. 일단 주식 보유. 네. 첫 번째. 주식을 보유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법인에서 그 일하는 임원들이 있고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배당을 안 하면은 또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할 때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거겠죠. 만약에 개인이 배당을 하거나 직배당을 받을 때는 주주 지분율대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개인에게 증여의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내 지분율보다 높게 받을 때는요, 증여세를 다음 연도에 또 부과를 받아서 배당소득세도 내고 증여소득세도 증여세도 냅니다. 그런데 법인에는 차등배당이 아직 유효합니다. 이것도 무조건 뭐 한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배당을 뭐 1%, 예를 들어서 뭐 한 20%를 보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주식을 현실적으로는 좀 보유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만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실은 불균등하게 조금 초과 배당을 주더라도 법적으로 증여가 발생하지 않는 그 범주 내에서 주게 되면은 매년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해지는 구조를 가져갑니다. 아까 이제 한 주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 주면은 예를 들면은 뭐 100주면 네. 실제 배당하면 1%만 받아야 되는데, 한 주면, 그렇죠. 네. 100주인 경우에는요. 근데 더 네. 줄 수 있다. 네. 네. 근데 무제한 더 주는 건 아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네, 더 네. 주고 뭐 추가 증여세 이슈는 없다. 네. 증여세 이슈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법인은 이제 법인세는 내죠? 법인세는 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증여는 법인세에서 뭐 깎아주고 비용 처리해 주는 부분은 없지만, 실은 이제 배당을 받는 행위로 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특정 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고 해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 5에 해당하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특정 법인의, 여기서 이제 가족법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냥 바로 개인이 차등배당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 초과받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 1인당 증여의제가 발생하는 것이 1억 원이 넘지 않으면 개인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단계, 지금 부모님 회사 지분을 보유한다. 두 번째, 매년 차등배당을 활용한다. 그럼 이제 3단계는 뭐 어떤 게 남아요? 이제 그것만으로는 실은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러면 주주가 내 애들이 3명 주주로 돼 있어. 아들의 뭐 손주 2 또는 뭐 며느리까지 넷. 그래봤자 맥스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1년에 그럼 4억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
시간이 내가 뭐 한 30억, 50억 이렇게 좀 주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주게 되면 또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대여, 그 다음에 실질적인 증여 또는 다른 형태의 자산 이전도 이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는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좀 다각화해서 자산 이전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법인, 네, 네. 가족법인에서 이 자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뭔가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렇게 해서 성장시킬 수도 있겠네요. 네. 가장 좋은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뭐 100억, 500억대로 성장되어 있는 아버님 법인을 가업 승계를 좀 받고는 싶은데 증여 특례를 하려고 해도 부동산이 많고 또는 뭐 가즈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무관 비율이 좀 높은 회사들인 경우에는 증여 특례를 받으려고 해도 증여세 부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가족법인이라는 걸 활용해서 매년 자산 이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좀 자산이 있으신 아버님께서 약 한 20억 정도까지 대여, 빌려주는 거죠. 빌려줘서 이 가족법인에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신규 법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법인인 경우에는요. 거기서 일단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주는 거죠. 가용할 수 있는 거를 주면, 그냥 주는 건 아니지만 주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아버님 법인의 주식을 향후에 더 양도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직접 부동산을 사서 수익의 구조화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 요게 실은 이제 가족법인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싶어하는 대표님들의 뜻인 것 같아요. 그게 맞물리면서 자녀법인의 부동산을 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폭들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크게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가업승계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이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네. 업종이 조건이 안 돼서 특히 네, 부동산, 네. 임대업은 아예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업종들은 뭐 선택을 할 수조차 없는 거고 네. 조건이 다 된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증여 특례, 예, 그래서 우선 뭐 10% 내고 증여 특례를 받아도 결국 이게 다시 상속 자산에 이제 포함되죠.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이제 상속세 부담도 좀 적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자산이 이전되면은 나중에 상속할 때 뭐 합산되고 이런 이슈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증여라는 거는 우리가 10년 내까지 다 보잖아요. 또는 혹여라도 이제 갑자기 유고,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개인에게 증여한 부분들은 10년 내에 증여했던 부분들은 다 상속가표로 다시 한번 합산됩니다. 대신에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요,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점은 뭐 항상 요즘에 이제 자산이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 있으시죠. 뭐 유류분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이게 향후에까지 계속 물고 들어가서 내 다음 때 내 자식들이 또 약간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먼저 아버님과 자제분들이 협의하에 가족법인을 하나의 형태 또는 두 가지의 형태, 이런 식으로 형태를 해서 만들어서 이전을 원활하게 미리미리 한다면 요런 소송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분이 가장 또 문제가 많이 되죠. 계산 잘못 줬다가 자녀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가족법인을 잘 활용하면 그 부분도 좀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서진 수석연구원님 말씀을 들으면 가족법인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앞에서 증여세는 없지만 법인세는 있다 그러셨다고 네, 그래요? 법인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법인세 얼마나 내는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법인세를 낼 때
만약에 뭐 3억을 예를 들어서 3억을 배당을 받았어요. 1차적으로는 설립하고 주주를 만드는 행위에 증여 또는 양도로 해서 뭐 주주화 되고 난 다음에 매년 배당을 예를 들어 3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주주가 3명일 경우에는 1인당 1억. 그래서 조금 못 미칩니다. 초과 배당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의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득이 법인에 3억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법인세가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세율에 해당합니다. 20%요? 네. 지금 3억을 이제 법인에서 이제 수익이 잡혔으니까. 네. 그러니까 2억 미만은 10% 구간이기 때문에 예, 빼주기는 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세율은 일단 20%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배당을 받는 구조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수입배당금에 입금 불산입이라는 규정이 법인세법에 또 있어요. 네, 용어가 좀 어려운데.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법인세법 제18조의 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입금 불산입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법에서 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을 받은 법인에서는요, 그 배당을 받은 그 수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비용 처리해 줍니다. 이거는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조정을 받냐면요. 지분율이 한 주부터 20% 보유까지인 경우에 30%를 비용 처리해 줍니다. 30%. 네. 아까 이제 3억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은 저희 가족법인에서 1%를 갖고 있는데 3억을 받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과표가 잡히는 거는 2.1억이다. 2억 1천만 원만 네. 그 2억 1천에 대해서 과표가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좀 조정해서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조정폭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 비용도 들어갈 거고 네. 첫해, 둘째 어느 정도의 이익 구조가 또 쌓이는지에 따라서 법인세는 네. 단순하게 이 수익만으로 마지막 법인세가 결정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산 후에 법인세를 할 때 그래서 이게 구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폭들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얼마를 증여받고 얼마 정도를 배당을 받고 요런 거 자체가 실은 매년 관리를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세금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이제 20에서 20%까지는 그렇고 우리는 이제 지분을 처음부터 20%를 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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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비용 처리가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를 또 가는 게 하나의 컨설팅의 또 이렇게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뭐 이런 것도 못해 우리는. 그리고 그것도 사후 관리하는 것도 복잡하고 우리는 그런 요건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요. 우리 자녀법인, 가족법인에서 모기업의 주식의 보유 비율을 20%를 이상 만약에 넘겨서 보유한다면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얼마만큼 비용 처리를 해주냐면요. 입금 불산입률이 80%입니다. 80% 거의 네. 다 해주네요. 맞습니다. 이 입금 불산입률 자체가 80%로 높아지기 때문에 과표에 몇 프로만 해당된다? 20%만. 과표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또 산수로 다시 돌아가서 네. 3억인데 네. 이제 우리 가족법인이 20%를 딱 갖고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네. 6천만 원. 6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표에 법인세를 낸다. 네, 법인세 과표로 들어갑니다. 물론 회사는 10%네요. 맞습니다. 10% 구간으로 뚝 떨어지시게 되는 거고요. 지분율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지분율이 가장 중요한데 실은 처음부터 그러면 20% 이상, 50% 아니면 뭐 50% 이상이 넘으면 실은 배당 수익에 대해서요 100% 비과세입니다. 50%가 넘어가.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거가 아주 자회사의 개념으로 만들지 않는 한 이게 지금 어려운 거는 왜 그러냐면 모기업의 주식 가치는 높거든요. 수십 년 동안 쌓여져 있는 업력,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들이 많아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들께서. 그러면 순자산 가치만 평가를 해도 뭐 최소 뭐 50억, 100억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한 주당 가치가 정말 납입자본금이 뭐 20억, 30억이 아닌 경우에는요. 주당 가치가 최소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넘는 업체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뭐 20%를 넘기는 것 자체도 실은 증여세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증여에 관련된 법인세도 고려를 해보면 한 번에는 많이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주식을 증여하는 거에 자본거래에서 실은 좀 확 드라마틱하게 아버님 지분을 감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자본거래가 허용이 됐던 때는 그나마 주식 지분율을 뭐 9대1 정도로도 자녀법인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말까지. 네, 그렇죠? 작년 말까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영상에서 그렇게 알려드려도 네, 진짜 특정 회사만 주로 큰 회사들이 오히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뭐 200억대 이상 네, 이렇게 넘기셨던 법인들도 있습니다. 네, 몇십억인 회사가 이제 겁을 먹고 못 하시고 오히려 이제 수백억, 뭐 수천억의 회사는 과감하게 하신 경우들도 많습니다. 합법적이니까. 네. 일단은 그때까지는 일단 법상 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겠지만 어쨌든 없죠. 1%라도 갖고 있으면 30% 네. 비용 처리. 어떻게 해서 20%만 갖고 있어도 80% 비용 처리. 이것만 해도 메리트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거조차도 안 한다면 저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설립하는 거를 저는 항상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시다가 어떨 때 그냥 증여로 해서는 세금은 얼마 나와요? 뭐 하면 얼마 나와요? 그럼 세금의 액수를 듣고 나면 또 못 하시고 또 못 하시고 주저주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뭐 3억에서 5억 정도라도 매년 자산 이전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하신다면 이게 5년이 쌓이면 10억, 20억이 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절세의 폭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개인이,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손자가 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내는 거에서 법인이 내는 걸로 주체가 바뀌는 거죠. 세금의 주체가 바뀌고 어떤 경우에는 아버님의 법인에서 쌓여있는 잉여금에서 배당으로 처분되면서 그 돈으로 또 세금을 내는 형태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는요. 그러므로 해서 자산의 이전과 세금의 주체가 용이하게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녀에게 직접 줄 때는 그 증여밖에 없으니까 증여세를 자녀가 내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구조를 들어보니 자산은 넘어갔는데 그 세금은 법인에서 자녀의 법인에서 내는 거고 네. 자녀의 법인에서 내는 그 자금의 출처는 부모님 법인으로부터 온 네. 배당이나 네. 결국은 부모님 모회사의 자산으로 다 이게 자산 이전이 일어나네요. 네. 그렇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절세 포인트 몇 가지만 이렇게 딱 정리해 보자면은요. 예, 증여세 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산 이전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배당 수입에 대한 부분은 비용 처리가 일부 되기 때문에 저렴한 법인세에 해당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신다. 그리고 이 세금조차도 모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는 결과
보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납세의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여는 기간합산, 10년 기간합산을 하는데 이거는 매년 가능한 부분이다.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증여는 10년 합산이니까 올해 1억 증여했고 내년에 또 1억 하면 2억으로 세율이 점점 올라가죠. 누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가족법인에서는 배당을 해도 그게 이제 증여 아까 인별로 1억까지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1억이 내년에 또 1억을 하면 2억이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지 얘는 그걸로 않습니다. 끝나고 새로 또 한다. 네. 새롭게 이 룸이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법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또 장점이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분율이 높아서 그냥 내가 배당을 80% 90% 보유를 하고 있을 때 배당을 받고는 쉽지만 소득세가 이미 종합소득세 구간 뭐 40% 이상 45% 구간으로 내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배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시거든요. 그 많이 받아봤자 세금으로 반 이상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안 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계속 누적돼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주식 가치를 올라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 차등 배당, 법인 배당을 활용을 하면은요, 모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는 효과가 보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주식 가치도 계속 무작정 올라가던 주식 가치를 조금은 스탑 시킬 수 있는 또는 하락까지 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요거는 뭐다? 어쨌든 간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녀에게 가야 하는 증여 상속세에서도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여나 상속세가 가장 세율도 높은 세율이니까요. 또 금액도 크니까 네네. 그게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가족법인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절세 구조를 좀 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 가족법인을 뭐 설립을 물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겠지만 우리가 1월부터 12월이 있다면 네네. 특정 월이 더 좋거나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이거는 이제 뭐 무조건 특정 월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뭐 각 법인마다 설립을 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증여, 그러니까 주식을 언제 증여의 형태를 할 거냐 또는 배당을 언제 할 거냐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대표님 요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설립은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설립은. 네, 설립. 그리고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설립을 해 놓는 게 좋은 것도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올해는 이제 뭐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올해 해서 장점이 있다면 네. 빨리 해야겠죠. 네. 장점을 빨리 알려주셔야죠. 네. 일단은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만 해도 실은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고민하고 설립하시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일단 설립을 하는데 장점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부동산만 하는 법인 말고 자녀분께서 실제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님 자녀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많죠. 요새 예. 과거랑 다르게 창업 쪽으로 많이 가세요. 네, 실질적으로 만나서 보면은요, 요즘엔 자녀분들이 아버님 회사로 그냥 들어온다. 실제로 일을 그렇게 한다. 라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일을 좀 하시다가 또는 본인이 사업을 좀 하시다가 들어오시는 케이스가 제가 볼 때는 월등하게 높더라고요. 그 지분율이. 그렇다 그러면 요겁니다. 실질 창업에 뜻이 있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가 올해 2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는 경우와 내년 26년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하는 경우에 세액 감면에 대한 부분이 확
달라집니다. 한 달 사이로 세금 네. 세 감면이 달라진다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요건 이제 청년 창업. 그러니까 대부분 자제분들이 35세 미만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40대, 50대 자녀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요. 일단 청년 창업과 일반 창업도 동일합니다. 이제 청년 창업일 경우에는 이 이전 올해까지의 법 적용을 받을 때는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요. 청년 창업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요. 일반 중소기업 창업일 경우에는 50%를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요것 또한 실은 이 25년 이전에는 한도 금액 적용이 없다가 실은 25년도에 최대 5억으로 한도 설정으로도 법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년도 26년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하는 경우는요. 요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바뀝니다. 세액 감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니냐 바뀌냐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청년이냐 아니냐 요 두 가지로 나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세밀화 됩니다. 세밀화돼서 지역적으로 확대돼요. 없던 개념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수도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우리가 파주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억제권역 밖이라고 봤었거든요. 일부 뭐 오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설립을 하게 되면 혜택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도권에서 법을 조금 더 감면 혜택을 줄이는 개념으로 해서 수도권이라는 걸로 해서 확대되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수도권은? 아니요. 과밀억제권역도 있고요. 거기에 또 중간 레벨에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중에 수도권이냐 또 아니냐, 뭐 인구 성장 지역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더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5년간 50% 세액 감면 하던 것도 이제는 내년부터는요 25% 반으로 주네요. 반으로 뚝 잘라서 줄어들게 되고요. 청년 창업인 경우에도요 100%에서 75%로 감면율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실제로 창업을 원하는 자제분들에 해당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분들이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법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되고 고민하고 뭐 어디에다가 할까 뭘 할까 기존의 법만 머릿속에 있다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12월 내로 반드시 빠른 창업을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가 하느냐 이 부분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일단은 요 창업이 되면은요 내년도부터의 법 적용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요 법도 좀 빨리 캐치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네, 창업 감면을 하게 되면 이제 법인세 혜택을 줬는데 네네. 이게 이렇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범위도 네. 넓혀가지고 받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 3년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청년에게 혜택을 주던 여러 가지 것들도 감면세율이 점점 내려가고 일단 제한이 많이 걸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가족법인이 정말 장점도 많고 하지만 이제 특히 가족법인의 핵심은 자녀인데 자녀의 이제 창업 감면까지 혜택을 본다면 네. 법인세 더 많은 혜택이죠. 네. 안 내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축소된다고 하니까 네. 가족법인을 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일단은 설립을 먼저. 아, 네.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근데 이제 우리 수 연구원님이 평상시에 늘 하시던 말씀이 설립이 반이다. 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설립을 마구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설립을 마구 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요것까지 고려하는 거죠. 우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하느냐, 바깥에서 하느냐, 그 안 중에서도 수도권에 하느냐, 그 외의 지역에서 하느냐, 이제 요 부분도 향후에 부동산 매입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할 때는요. 근데 뭐 또 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 두느냐. 네, 지점을 본점을 서울에 어디다 두느냐. 두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빠른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무조건 저는 빨리 하면 좋다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이내에 하면 좋은 가장 첫 번째는 아까 그 설립에 대한 아드님들이 또는 뭐 따님들이 설립을 하실 때 나이가 계속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정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최대한 챙겨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감면이 내년부터 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가족법인이 설립을 했을 때 실은 향후에 부동산 매입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 개시를 빨리 하는 게 절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내가 이제 다 서울에 근거지가 있어.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부동산도 다 여기 안에야. 뭐 저 밑에 아무리 세입 감면이 있다고 해도 저 산골에 지방에 가서 나는 하는 거는 뭐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빨리 설립하시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서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빠른 설립 이후에 부동산 매입의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보시는 것 또한 절세의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뭐 들을수록 좀 어렵기는 하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검토를 좀 빨리 하려면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처럼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검토를 빠른 시간 내에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 오늘 내용 뭐 혹시 뭐 준비해 오셨는데 뭐 말씀 안 해주신 부분이나 또 마지막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들 고민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제 가족법인 할 때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이 보유되어 있는 대표님들이 아니죠. 사장님들이, 회장님들께서 문의도 많이 주시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법인을 설립을 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냥 새롭게 자녀분들 이름으로 해서 실지 창업과 뭐 도매업을 하면서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계획들 세우고 있는 법인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너무 고민만 하다가 이런 절세의 포인트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자산 이전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데는 또 세금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도 또 투자를 해야 하고요. 절세의 폭을 더 키우려면 빠른 설립과 그리고 설립해서 증여하는 타임, 증여의 시점과 빠르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서야 차등 배당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주식 보유를 하자마자 내가 주주의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불균등 배당, 법인의 배당을 하는 것은 또 3개월 후에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 시점, 그 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절세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네,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절세에 행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말로 갈수록 이제 문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오래 기다리시게 되고 올해는 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관심이 있는 대표님들은 빠른 검토가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서진 수석연구원님께 상담을 받고 싶은 우리 대표님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 또는 상담 번호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